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고고생입니다. 자, 오늘은 조정래의 동맥이라는 현대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정래, 태백산맥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죠. 자,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맥이라는 제목, 의미심장하죠?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들죠? 자, 내용에 가시면요. 이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빼겠다, 공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장을 제쳐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는 거죠. 찍소리 못하고 일손들을 빠르게 이제 동작을 빠르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뭔가 그 시적인 표현이네요. 먹구름, 비, 뭔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인물의 이제 우울한 마음, 인물의 심리를 좀 잘 드러낸 겁니다. 그들 셋은 자, 세 명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 세 명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분홍이하고 세 명이 나옵니다. 길순이라든가 봉자 이렇게 세 명이거든요. 이제 보시죠.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다. 몸을 이제 풀어서 여유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휴식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희마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뭔가 그렇죠?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는 장면을 볼 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피곤해 지쳐 풀려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자 물기에 젖었다는 얘기는 절망이죠. 절망 그렇죠? 예, 절망이 나오는 걸로 봐서 눈물이 지금 흐른 건데요. 뭔가 이런 우울함 그렇죠? 우울함과 절망감이 지금 들어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자, 묘사하고 배경을 통해서요. 자, 분홍이는 이제 첫 번째 세 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분홍입니다. 분홍이. 분홍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가슴을 와드가득 쥐어 뜯으면서 쥐어 뜯고 싶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은 돈인데 그 떼먹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분홍이가 느끼는 답답함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이 3년에 걸쳐 모은 돈이 있는데 그 5만 5천 원이 떼어 먹힌다는 생각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5만 5천 원, 3년에 걸쳐 모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3년에 이만큼 모으려면 굉장히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떼어 먹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시칼 물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000원만 더 모으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7만 원이 되잖아요. 15,000원만 더 추가하면 6개월간 미용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6개월간 미용 학원비를 지금 마련하려고 이렇게 모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학원 가려고 3년 동안 모은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참 뭔가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분홍이가 7만 원을 모아서 미용학원에 다니려는 것에서 돈을 벌려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그래서 시다라는 거는 우리 시다발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그러니까 시다가 아니라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하고 당당한 그 미용사가 된다라는 그 가슴조이던 꿈이 바로 미용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을 받은 후에 월급에 이제 후한 팁까지 곁들여서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가슴 조이던 분홍이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다녀서 기술자가 되고 또 고정적인 수입, 그다음에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가진 것이 바로 분홍이의 그 삶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뭐라고 되면 미장원 주인도 되고 미장원 마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분홍이는 가슴이 막 펄떡인다. 이게 바로 이제 꿈의 그 모습인 거죠. 자기가 꿈꾸는 그러한 모습. 그 전신, 온몸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바로 이게 분홍이의 그 이상과 꿈이어서 오로지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정신 나무라무해지는 거죠. 이러한 꿈과 대조되게 현실은 어떻다? 몸이 붕붕 뜨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이제 비행기 타는 맛. 그러니까 이제 설레고 상상에 지금 분홍이가 느끼는 설렘이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현실적인 그 삶보다는 자기의 이상과 꿈을 갖다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접속어를 보면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그 돈을 그렇죠. 이런 돈을 그 돈 바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돈을 이런 얘기잖아요. 봉자의 마음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봉자가 나오네요. 봉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홍이의 입장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봉자의 마음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뒷부분에도 뭐 분홍이에 대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첫 부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두 번째 인물 누구? 봉자. 첫 번째 인물 누구? 분홍이. 이렇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세 번째 길순이가 또 나와요. 자, 보실까요? 자,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2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하다는 건 어떨 때 생각? 보람이 하나도 없고 허무하다 이거예요. 기대와 다르게.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순심이가 나오는데요. 이 배신을 당한 겁니다. 봉자가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래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도 또 허망했어요. 그때 되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제 후회하는 거죠, 후회. 그렇죠? 예, 그때 여기 그 서울로 올 때, 서울 돈벌이를 올 때 그때 그냥 돌아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허망했던 그 기분을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순심이를 원망하고 또 절망으로 변했네요. 그러니까 순심이가 보이지 않았던 거네. 배신을 했네요. 그렇죠?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 향수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다는 얘기네요.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향수 그 자체는 돈벌이를 강요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돈을 당당히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큰 소리해서 이렇게 돈 벌어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동안 3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대요. 이제 회사에.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요? 결국은 떼어 먹히게 생겼다는 얘기죠.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어때요? 겨울 새벽에 텅 빈 들녘처럼 허허라는 건 굉장히 허전하고 쓸쓸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C에서는 회사에 넣어둔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봉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봉자는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던 3만 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돈 3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를 받고 있었던 3만 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죠? 예. 3만 원을 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었다. 그러니까 원금이 3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꼬박꼬박 이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어떻다? 떼어먹히게 생겼다라는 얘기네요. 예, 정정할게요. 3만 원이에요, 원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그죠? 5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봉자가 5만 원만 모으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도시로 이주한 봉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 향수, 이걸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맥에 나오는 이 인물들, 회사에서 돈을 지금 떼먹은 것 같아요. 이자를. 그래서 절망감이 지금 빠져 있는 인물 두 명을 지금 제시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길순이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우리 그들 셋이라고 우리 앞에서 나와 있었죠. 세 명을 다 보는 거예요. 자,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 이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길순이의 가족 중에 17에 떠나왔대요, 고향을. 21살이 됐으니까 4년째 이제 떠나왔는데 봉자나 분홍이 앞에 그 언급했던 이 봉자나 분홍이보다 훨씬 오래 되었으면서도 그 애들과 같이 지옥탕이라는 건요, 염색 회사입니다. 그래서 염색한 천을 헹궈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 이제 지옥탕이라고 불렀대요. 그만큼 이제 힘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염료를 갖다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한다는 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하는 곳도 없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모로코 가니까 그 염색 공장이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염색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하셨어요? 자,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하고 있을 터이다. 신선놀이라는 건요, 건조된 직무를 손질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훨씬 더 일이 수월하다는 얘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왜? 하루 종일, 진종일, 온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갗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서도 우선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3분의 1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국은 뭐냐? 지옥탕에 그 자진해서 더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어때요? 장단지 살갗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병이 됐다는 거예요. 고질병이라는 건요, 불치병입니다. 지병이고요.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난치병이에요. 자, 그러니 지옥탕이 견디는 것도 금년밖에 안 되고 내년부터는 별 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의미는요, 길순이가 내년부터는 지옥탕이 아니라 신선놀이를 하겠다는 것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길순이가 바랬던 긍정적인 미래의 도래를 짐작한다. 이건 아니죠. 돈 때문에 자진해서 지옥탕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요. 이 말의 의미는 틀린 겁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 신선놀이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진해서 지옥탕으로 가려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환경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계장에게 사정에서 금년까지만 허락을 겨우 받아서 지옥탕에 남았다는 거네요.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려요. 그리고 한 달에 14,000원 월급에 자취비, 사글세빵, 24개월 5만 원짜리 갯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한 달에 얼마를 받아요? 14,000원 월급인데 자취비, 이 사글세빵 월세값, 그죠? 24개월 5만 원짜리 갯돈 이걸 제하고 나면 회사에서 맡긴 7만 원. 자, 7만 원을 맡겼네요. 3부 5리의 이자를 합해도 4,000원을 송금하기에 숨이 가빴다는 겁니다. 참 정말 가슴 아픈, 그죠? 가슴 아픈 사연들이네요. 그죠?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였다. 이게 바로 이제 떼이는 장면이에요. 원금도 못 찾고 이자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배경 중에 이런 거 나왔죠.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바로 이러한 원인이 바로 이런 거네요. 그렇죠? 기순이는 어때요? 또 목젖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눈시울이 메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요. 기순이는 무척 슬퍼하는 장면이 우리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자, 중략입니다. 중략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여공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 그렇죠? 관련된 사채 동결이라는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돼요. 이제 사채 동결이 뭐냐면요, 이 자산이나 자금 따위, 특히 사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되는 겁니다. 돈을 사실상 떼먹어도 되는 그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반자본주의 조치가 당시 그 박정희 시대 정부 때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읽은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이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경리과장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170여 명에 달해요. 170여 명의 돈을 거뒀던 거예요. 근데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제를 맡게 되면 일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다?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연임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 부장님께서 굉장히 그 칭찬을 거창하게 하네요. 그렇죠? 자,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어요. 묘안이 뭐냐면 묘책입니다. 묘책. 뛰어난 생각.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제를 만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 지금 그 회사에 돈을 맡기고 관리하고 이런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리과에서 여공들의 한 개인 카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아니죠. 마련했죠. 비치했으니까. 그리고 사채 동결 이전 여공들은 원금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경리과에서 받았다? 아니죠. 다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대사를 잘 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OX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이 맡긴 1인당 원금을 평균 5만 원으로 잡아보고 170명이면 5, 7에 30에 5요. 5일은 5니까 하면서 이제 모두 합해서 850여만 원이 됐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공들 각각의 회사에 맡긴 금액의 평균은 800만 원이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850여만 원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돈의 명의가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처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거나 행동을 하는 조처라고 합니다. 이 500만 원 이상이면 3년 거치라는 건요. 예, 상환 또는 지급을 일정 기간 하지 않는 것을 거치라고 해요. 뛰어넘는 거예요. 5년 상환,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환이라는 건 이제 빚을 돌려주거나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의는 이제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5년 동안 어떻습니까? 돈이 묶이는 거고 이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3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아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채 법정 이자를 모두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정 이자로 이제 낮게 받겠죠. 그리고 4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아가는 게 결국 뭐니까 원금도 묶이고 법정 이자도 낮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 동결로 이자를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웅들이 회사에 맡긴 원금을 4년째 되는 해부터 어때요? 찾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부터 어때요? 정보 정책 영향을 받는 거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돈을 4년째 되는 날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도 못 받고 제대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슬픈 우울한 그 심리가 잘 드러났네요. 영웅들이. 자, 나 개인 경리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리과장.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경리과장이 그런 유식한 연설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어요. 처음 사채 동결 소식을 들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경리과정이 많이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알게 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서 여공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바로 느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요가 없다. 그러니까 동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작업 총반장 허씨라고 있습니다. 총반장 허씨의 보강 설명,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또 힘겹게 붓 안았다. 이건 포옹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팔로 부둥켜 안고 위로했다는 거죠. 여공들이 절망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날부터 이제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자,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고요. 상황의 암울한 분위기를 우리가 구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혔다. 이럴 땐 더 어때요? 더 감각이 더 괴롭히게 되겠죠.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암울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뭐가 나와요? 이제 긴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돈 안 나오고 이자도 제대로 적당히 적합하게 나오지 않고 대충 법정 이자만 나오고 원금도 묶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일하기 싫죠, 여러분. 월급 안 나오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힘든 일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되는 환장. 거의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답니다. 무슨 소문이냐? 근데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4부 5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자가 이제 월 4.5%거든요. 근데 총무부장과 이 경리과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5리를 떼먹었어요. 또 월 0.5%. 그러니까 여기서 또 0.5%를 떼먹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사장이 이제 아는 거죠. 이런 사실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이라고 또 하네요.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사장의 모습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이 세력들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작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현대 소설이고요. 산업화 시대의 모순, 부패를 비판하는 거고요. 70년대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메말라가는 인정, 모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제시했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소설이고요. 이 작품은 70년대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때요?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식구들 부양해야죠. 이런 여러 이유로 돈을 벌려고 하면서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인물들입니다. 또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 사장이죠.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는 겁니다. 그 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온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각박해져가는 인정, 가지지 못한 자의 짓밟힘 등으로 70년대 산업화 시대에서 꿈과 순결 생명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고발하는 작품이에요.
자, 동맥 우리 제목의 의미를 좀 파악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맥이라는 건요, 사전적으로 의미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몸 안의 기관으로 보내는 맥관 기통이거든요. 문맥적 의미는 동맥이 심장으로부터 피를 공급하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산업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불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 반면에 동맥은 그걸 끊음으로써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산업화와 자본주의로 인해서 없는 자들이 더욱 가난해져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맥은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렇죠? 양날의 칼이죠.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측면을 좀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비극적이고 참담한 내용의 조정래의 동맥이라는 뜻깊은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해를 다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